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어젯밤엔 기습적으로 부산까지의 거리를 사정권으로 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더니 10시간 뒤 미 전역을 사정권으로 둔 ICBM을 쏜 겁니다. 지난 7월 이후 5달 만이고 올 들어선 5번째 ICBM 도발인데 이제 사실상 전력화 단계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이태영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오전 8시 24분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한 발이 발사됐습니다. 고각으로 발사된 미사일은 고도 6,000km까지 치솟은 뒤 비행시간 73분 만에 발사 지점에서 1,000km 떨어진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북한은 어제 야간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발사에 이어 오늘 8시 24분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한 발을 발사했다. 지난 7월 이후 5달 만에 ICBM 발사로 올해 들어 5번째 도발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만리를 때리는 주먹이라 표현한 화성 18형이 사실상 전력화 단계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북한은 앞서 10시간 전엔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570km 떨어진 동해상으로 발사했는데 거리상 미국 핵 잠수함이 입항해 있는 부산을 노린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대한민국과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북한이 굉장히 강한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한 국방성은 한미 핵협의그룹 NCG가 핵작전 연습에 합의한 것을 두고 노골적인 핵대결 선언이라며 개멸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북한이 오늘 발사한 ICBM은 고체 연료를 사용한 화성 18형으로 보입니다. 즉 예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기습 발사가 가능하다는 뜻이죠. 올 들어서만 3차례나 고체 연료로 발사한 만큼 나름의 안정성도 확보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기권 재진입과 다탄두 기술까지 갖출 경우에 미국 본토도 이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번 발사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는 김충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7월 북한의 고체 연료 ICBM인 화성 18형 발사 장면입니다. 시뻘건 불줄기를 내뿜으며 대지를 박차고 우주 만리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고각이 아닌 정상 각도로 발사할 경우 미국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1만 5천 km까지 날아갈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쏜 지 10시간 만에 ICBM을 발사한 것은 고체 연료로 언제든 도발할 수 있다는 기동성을 과시한 걸로 보입니다.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즉시 타격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위협의 차원이 달라졌다. 다만 북한은 아직 대기권 밖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진입할 때 7,000도에 달하는 고열을 버티고 탄두의 무게도 감당해야 하는 재진입 기술은 완성하지 못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 대가로 얻은 기술 지원을 통해 엔진이 일정 부분 개선됐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도 이번 3차 발사를 통해서 남대로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도 붙었을 것이고 4차 발사는 정상 각도의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할 경우 미사일에 여러 개의 탄두를 싣는 다탄두 발사나 실제 핵탄두를 실어 시험 발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대통령실은 즉각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의 도발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공동대응을 강조했고 이에 앞서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부산에 입항했습니다. 이어서 황선영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2시간 뒤에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시 압도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고 한미 핵협의그룹인 NCG의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한미의 대북 핵억제 실행력을 더 강화하라고 했습니다. 앞서 한미는 워싱턴에서 NCG 회의를 열고 내년 8월 한미훈련 때 핵작전 연습을 하기로 했습니다. 핵 기반의 한미 동맹은 군사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 자본주의를 또 확고하게 수호하는 방패 역할을 할 것으로 믿습니다. 한미일 안보실장은 전화 협의를 통해 대북 공조를 적극 추진하고
한미일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활용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수일 내에 정상 가동시키기 위해서 3국이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합참은 성명을 통해 북한의 위협적 도발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 징후에 맞춰 미 해군의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 미주리함도 어제 부산에 입항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엄중합니다. 이런 가운데 외교부 장관과 국정원장을 비롯한 외교 안보 라인 개편도 임박했습니다. 특히 이번 개편에서는 기존의 2차장 체계였던 국가안보실에 3차장을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국가안보실을 외교, 국방, 경제 3축 체제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뜻입니다. 홍현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대통령실 2기 수석들이 처음 모인 회의에서 국가안보실 개편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안보는 외교와 국방, 경제 등 3가지 축으로 가고 있다며 비전통적인 안보 개념을 총괄할 수 있는 3차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겁니다. 안보, 또 거기에 기초한 경제, 또 거기에 기초한 첨단 과학기술, 요새는 이제 보건 협력까지 그것이 하나의 패키지로 외교 담당 1차장과 국방 담당 2차장 체제로 구성된 국가안보실에 3차장을 신설하고 경제안보와 사이버안보, 과학기술 등을 담당하는 비서관실을 두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현 정부에서 1차장 산하에 신설된 경제안보 비서관실은 한미 간 차세대 핵심 신흥기술 대화를 비롯해 최근 반도체 동맹을 강화한 네덜란드와의 경제안보 대화 신설 등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경제 산업뿐만이 아니라 안보 군사에 있어서도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윤 대통령은 조태용 안보실장의 교체와 유임을 놓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3차장 신설 논의는 안보실장을 비롯한 외교안보 라인 인선이 마무리된 뒤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지금부터는 비대위원장 인선을 두고 혼란을 빚고 있는 국민의힘 내부 사정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현역 의원과 당협위원장 200여 명이 모인 회의를 열었는데 한동훈 법무장관의 총선 쓰임새를 둘러싼 논란이 가장 컸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가 불가피하다는 큰 흐름은 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회의에서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시간 30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발언을 한 의원과 당협위원장은 모두 33명이었습니다. 대부분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얘기였지만 비대위원장 등판에 대해선 찬반 의견이 6대4 정도로 엇갈렸습니다.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주로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의 적임자라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존의 그 여의도 문법을 좀 탈피한 좀 참신한 사람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좀 많이. 의총 때보다 훨씬 더 비상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결집해서 우리 원팀을 가자는 분위기가. 한 장관이 정치력이 많이 요구되는 비대위원장을 당장 맡기보다는 선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반론도 적지 않았습니다. 선거 경험이 없고 정치 경험이 없고 민주당의 프레임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 조기 등판에 대한 걱정이지 뭐 괜히 또 뭐 우리 자원을 다치게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들이 있는 것 같아. 일부 참석자들은 내각의 일원이었던 한 장관이 수직적 당정 관계를 해소할 수 있겠냐는 회의적인 반응도 보였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김한길 비대위원장 얘기도 나왔지만 소수 의견이었습니다. 다만 반대 의견을 보인 이들도 다른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만간 한동훈 비대위 체제로 정리되는 수순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최민식 기자도 전했습니다만 결국 오늘 회의는 한동훈 비대위에 대한 당내 의견을 듣는 자리에 가까웠습니다. 물론 최종 결론을 내지는 못했지만 시기의 문제일 뿐 한동훈 비대위 출범은 이제 시간 문제라고 보는 게 지금으로선 맞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김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진회의와 의원총회, 당협위원장 연석회의까지 3차례에 걸쳐 당내 의견을 모은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번 주 중반쯤 비대위원장을 추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한 절차가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또
그 과정을 거친 연후에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끌지 않겠다는.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을 수 없는 상황에서 시간을 오래 끌 경우 당내 혼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당원 여론은 한동훈 비대위라며 조만간 정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껴 쓰니 많이 할 그런 시기가 아니고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야 되고 지지율이 모든 것을 깔끔하게 설명해 주지 않느냐. 한 장관은 아직 침묵하고 있지만 비대위원장 요청이 온다면 마다하지 않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직적 당정관계 탈피 등 당내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킬 방안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최종 결정될 경우 법무부는 당분간 차관 대행 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내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예정된 20일 본회의 일정 등과 맞물려 한 장관의 사직 시점이 다소 늦춰질 여지도 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는 국민의힘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께 국민의힘 진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물어봐드리겠습니다. 자,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비대위 문제가 오늘 가장 큰 관심사이긴 합니다만 오늘 모처럼 국회의원 그리고 원외 지구당 위원장, 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여셨는데 전체적으로는 요즘 국민의힘이 좀 위기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오늘 회의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어땠습니까? 우선은 우리 당의 위기에 대한 공감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빨리 지도 체제를 정비해서 예. 총선 준비에 차질이 없어야 된다는 그런 걱정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비대위원장 인선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사람 이름을 거명하면서 의견을 표명해 주신 의원님들과 당협위원장들이 있었고 또 인선 기준과 관련된 논의도 있었습니다. 예. 열띤 분위기였는데 어쨌든 그 지도 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당의 중요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전반적인 분위기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이번 총선에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 이런 논의가 주류를 이루었고 비대위원장도 좋지만 또 선대위원장으로 아껴서 쓰는 것도 좋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비대위원장을 누구로 뽑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큰 흐름은 잡혀간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오늘 상당히 중요한 의견 수렴 과정이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국회의원들만의 의견 수렴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선거를 치르는 직접적인 당사자들이 또 원외 당협위원장님들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분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였고 그 의견들 가운데 물론 한동훈 장관과 관련된 언급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당의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어떻게 이 한동훈 장관이라는 당의 자산을 쓸 것인가 의견이 상당히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습니다마는 좀 더 우리 당원들이라든지 또 필요한 의견 수렴 과정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 지금 남아 있는 가능한 절차는 어떤 겁니까? 그러면 큰 의견은 오늘 다 수렴하신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만 이제까지 의원님들, 당협위원장님들, 또 최고위원님들, 중진 의원님들 이렇게 의견을 들었습니다만은 당원들이라든지 또는 당의 원로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의견을 조금 더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투표나 이런 것이 아니고 대표님이나 당 지도부가 개별적으로 의견을 좀 듣는 절차를 좀 더 가지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고요. 예. 종전에 비대위원장은 사실 권한대행이 지명을 하고 전국위원회 표결을 거치면은 결정이 됐는데 예. 이번 비대위원장은 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지휘를 해야 되고 또 총선 전체를 지휘를 해야 되는 아주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고 시기적으로도 아주 엄중한 시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이 결정은 하지만 예. 전당대회에 준하는 그런 그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안에 결론 내긴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군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우선은 언제까지를 지금 데드라인으로 보고 계십니까? 이후에 일정들이 있습니다. 뭐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선대위 구성이라든지 그래서 이 차후에 선거와 관련된 일정을 감안하면은 길게 끌고 갈 수 없습니다. 또 지체할 이유도 없고 이번 주 아니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뭐 시점을 못을 박을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 예산이 또 20일 날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산 처리 과정을 또 감안도 해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하여튼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결정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언론 보도긴 합니다만 한 장관 본인이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원치 않는다면 입당도 하지 않겠다 이런 이제 의사 표시를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어떤 뜻으로 대표님은 보십니까? 우선 뭐 사실 확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보도 내용을 보면은 뭐 당의 뭐 핵심 관계자 발로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우선은 본인의 그 의견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전제로 어떤 입장을 말씀드리기에는 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어쨌든 결정을 하셔야 되는 입장에서는 한 장관이 고사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도 좀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만 끝내 고사한다면 그거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후보로 거명되는 분들 어느 누구에게도 아직까지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제 스스로 한 사람으로 결정이 돼야 그 다음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사람이 결정되면은 또 그 결정된 분이 이 일을 수락하도록 하는 것도 제 책임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제 구성될 비대위라든지 새 지도부 관련해서는 용산 대통령실과의 관계 이게 지금까지 물론 너무 수직적인 그 의사 구조다 이제 그런데 물론 우리 윤 대표님은 그렇진 않다 오해가 있다 이렇게 해명하신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뭐 국민들도 그렇고 많은 당원들이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건 어떻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며칠 전에도 이런 언론의 질문에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대통령께서는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의원들하고 소통을 잘 하고 계십니다. 또 어느 의원이라도 전화를 하면은 받아주시고 또 그 전화가 안 될 때는 뭐 문자라든지 이런 걸 하면 소통을 정말 흔쾌히 응해 주실 정도로 편안하게 그 양방향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눈에 뭐 수직적 당정 관계니 이런 그 지적이 있다면은 새로 누가 비대위원장이 되든 이런 그 국민들의 인식을 이 어떤 원인에서 이런 인식이 있는 건지를 분석해서 그거를 해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일테면 새로운 비대위가 선언적으로라도 뭐 어떤 이 관계에 대한 어떤 새로운 선언 뭐 이런 것들 좀 할 필요도 있다고 보십니까? 뭐 저는 선언적인 그런 그 어떤 조치보다도 그 국민들이 왜 이렇게 생각을 할까? 왜 국민들 눈에 이렇게 비춰질까? 이것을 정말로 분석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석을 해서 거기에 적합한 해법을 찾아내야 된다. 이런 그 문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지 뭐 선언적으로 뭐 이렇게 한다고 한들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선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뭐 시간이 오늘 길지 않습니다만 전체적인 분위기를 뭐 제가 정리를 하면 어쨌든 오늘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필요한 절차들은 앞으로 좀 밟아 나갈 것이고 길게 끄지는 않겠다. 곧 국민의힘 비대위는 출범을 할 것이다. 이제 그 이후에 총선 준비 시작하겠다. 이렇게 지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뭐 특정인을 결정해서
이 발표를 할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예. 다만 가장 많이 언급된 이름은 한동훈 장관인 그렇습니다. 그건 뭐 언급은 언론을 중심으로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만큼 국민들이 관심이 있고 또 우리 당의 구성원들이 관심이 있다는 얘기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의견 수렴을 충분히 들어서 제가 최종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때 이낙연 전 대표와의 연대설이 나왔던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났습니다. 김 전 총리는 이 전 대표도 포용해야 한다며 통합을 주문했고 이 대표 역시 화합을 강조했지만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움직임과 관련한 당내 파열음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신윤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애를 다룬 다큐멘터리 시사회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가 김부겸 전 총리와 만났습니다. 김 전 총리는 이 대표에게 더 큰 행보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민주당 중심의 단합을 강조하면서도 이 대표 역시 이낙연 전 대표를 포용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포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좀 알아주세요. 당연히 그래 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 이 대표는 단합에 힘쓰겠다고 답했습니다. 백지장도 맞들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모두가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만 이 전 대표에 대한 고립 움직임은 여전합니다. 이 대표는 오는 20일 김 전 총리와 별도로 다시 만나고 28일엔 정세균 전 총리와도 회동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전 대표와의 만남은 결정된 게 없습니다. 당내 비판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앞잡이를 밖에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계 은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 대표는 신당 창당은 국민들의 아우성에 응답하는 일이라며 창당 의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지난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전 총경을 3호 인재로 영입했습니다. 여당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설이 나오는 상황에서 경찰 출신 인사를 등용해 정권 견제 프레임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 늦게 결정됩니다. 법정에서 검찰과 송 전 대표 측은 증거 인멸 여부 등을 놓고 장시간 치열한 공방을 벌였는데요.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김연아 기자, 영장실질심사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네, 오전 10시에 시작된 피의자 신문은 오후 4시 30분에 끝났습니다. 지금은 유창훈 영장 전담 판사가 자료를 검토하며 구속 여부를 고심 중입니다. 송 전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9시 45분쯤 이곳 법원에 출석한 송영길 전 대표는 진술을 거부하겠다던 검찰 조사 때와는 달리 자신의 입장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에서는 변호인과 함께 잘 상의해서 겸손하고 성실하게 잘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과 송 전 대표는 사안마다 부딪히면서 6시간 넘게 공방을 벌였습니다. 송 전 대표의 혐의는 6천만 원이 넘는 돈 봉투를 의원들에게 뿌리는 데 관여하고 후원 조직을 통해 7억 원대 불법 정치 자금과 4천만 원의 뇌물을 챙겼던 겁니다. 최대 쟁점은 증거 인멸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검사 5명을 투입해 송 전 대표가 차명폰을 이용해 수사 상황을 파악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송 전 대표 측은 방어권 보장을 내세우고 맞섰습니다. 돈봉투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강래구 전 수자원공사 감사와 윤관석 의원의 재판도 별도로 열렸는데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과 5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에서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로 4년째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장관 부인이 처음으로 법정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의 상장과 수료증이 셀프 상장, 셀프 스펙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위조는 아니라고 했는데요. 이 모든 것은 자신이 한 것이라면서 조국 전 장관 관여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김보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경심 전 교수가 부축을 받으며 법원에 들어섭니다. 조민 씨에 대한 검찰 기소가 부당하게 좀 늦었다고 보세요? 재판을 성실히 받을게요.
증언에 나선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로 기소된 지 4년 만에 우리 가족은 모든 걸 잃었다며 재판에서 처음 입을 열었습니다. 정 전 교수는 아들이 학교 폭력을 당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아들이 극단 선택을 할까 봐 관리하려 했다고 울먹였습니다. 이를 위해 자신이 재직 중인 동양대 방학 프로그램에 참여시켰고 격려 차원에서 수료증과 상장, 봉사활동 확인서 등을 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교수는 또 수영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게 셀프 스펙, 셀프 상장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며 오만한 생각이고 세상 물정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들의 미국 대학 대리 시험과 관련해서는 남편 조국 전 장관이 관여했지만 자신이 화를 내 억지로 한 것이라며 두둔했습니다. 허위로 판명된 아들의 서울대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도 조 전 장관은 몰랐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녀 입시 문제는 자신이 주로 담당했고 조 전 장관은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인데 조 전 장관은 정 전 교수가 발언하는 동안 고개를 숙였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민주당 이경 부대변인이 보복운전으로 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뒷차가 경적을 울리자 앞을 가로막고 여러 번 급제동을 하는 등 위협한 혐의가 인정된 건데요. 이 부대변인은 대리운전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논란이 일자 이경 부대변인은 사퇴했습니다. 당시 상황 권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제의 보복운전은 지난 대선 전국인 2021년 11월 12일 밤 10시쯤 영등포의 한 도로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이재명 캠프 대변인이던 이경 민주당 부대변인이 탄 승용차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옮기자 뒷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켰습니다. 갑작스런 차선 변경에 항의한 겁니다. 그러자 이 부대변인 차량은 여러 번 급제동했고 뒷차가 이를 피해 차선을 바꾸자 다시 따라가 급제동을 했습니다. 이 보복운전으로 이 부대변인은 지난해 12월 특수협박 혐의로 약식 기소됐고 법원은 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대리기사가 운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처음 경찰이 연락했을 때 본인이 운전했다는 취지로 말했고 대리기사 전화번호 등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항소했다면서도 당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상근 부대변인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한밤중 인천의 한 대형 호텔에서 큰 불이 나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1층에서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높이 50m짜리 호텔 주차 타워를 집어삼킬 정도로 빠르게 번졌는데요. 일부 호텔 투숙객이 옆 건물로 뛰어내리는 등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호텔 주차장 옆에서 갑자기 섬광이 번쩍입니다. 한 남성이 소화기를 들고 달려가지만 순식간에 1층 주차 차량까지 불타며 불길이 빠르게 번집니다. 높이 50m 주차 타워 전체가 시뻘건 불기둥으로 변하고 불붙은 외벽 구조물 파편이 사방으로 떨어졌습니다. 1층 주변으로만 이제 불길이 차오르다가 어느 순간 확 올라가서 이제 꼭대기까지 불이 붙었거든요. 어젯밤 9시쯤 인천 남동구의 한 18층짜리 호텔에서 불이 났습니다. 호텔 투숙객과 직원 등 1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불 났다고 그런 소리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 방에서 갑자기 그 짐 빼고 걔는 거의 비상구에서 그냥 나와 버렸어요. 불은 주차 타워와 호텔 본관 사이에서 시작돼 10여 분 만에 옥상까지 확대됐습니다. 호텔 옥상으로 대피한 일부 투숙객은 불길이 계속 치솟자 옥상 난간으로 기어간 뒤 옆 건물로 뛰어내리는 등 필사의 탈출극을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떨어질 것 같아. 어떡해 저 사람. 옆 건물로 지금 넘어왔다 그치? 대피 과정에서 투숙객 2명이 발목이 부러지거나 화상을 입었고 나머지 52명은 가볍게 다치며 다행히 대형 참사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사람들 소리도 들리고 옆 건물로 뛰어가시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많이 놀랐습니다. 불은 1시간 반 만에 꺼졌고 경찰은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현장 합동 감식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북극 한파가 사흘째 기승입니다. 계곡은 물론이고 바다도 얼어붙었습니다. 곳곳에서 사고도 잇따랐는데요. 한파로 경전철이 운행에 차질을 빚으면서 출근길 불편이 이어졌고 계량기 동파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계량기 유리가 산산조각났고 수도꼭지에서는 물 한 방울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사흘째 이어진 한파에 결국 견디지 못한 겁니다. 지금 설거지도 못하고 지금 세수도 못하고. 오늘까지 서울과 경기에서만 계량기 동파 신고 134건이 잇따랐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한 대로 했는데 그래도 얼어버리고 워낙 추워져가지고 지금 대책이 없는 상황인 것 같네요. 오늘 아침 8시쯤에는 용인 경전철이 한파에 신호 시스템이 장애를 일으켜 2시간 동안 운행이 중단됐고 한파로 인해서 비도 오고 그랬었잖아요. 전기적 쇼트가 나가지고 이게 동작 에러가 김포 골드라인에서는 열차 고장으로 출근길 시민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승객 2명이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서해안 갯벌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바닷물이 하얗게 얼어붙었습니다. 강추위 때문에 낙지잡이 등 조업마저 중단됐습니다. 추워가지고 바다에 가봐야 지금은 아예 뭐 작업을 할 것이 없고 바다에서 이렇게 추워불고 뭐하고 해봤을 때는 아예 할 수가 없어요. 강원 산간에는 높이 150m짜리 인공폭포가 거대한 빙벽으로 변했습니다. 한파의 계곡물은 이렇게 돌로 내리쳐도 깨지지 않을 정도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11도, 대관령 영하 17도 등 전국에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북극 한파가 사흘째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일상이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사실 강추위는 이제 시작인 수준입니다. 추위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질 전망인데요. 내일 저녁 눈이 온 뒤에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명동거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박한솔 기자, 중무장을 한 모습이군요. 추위가 상당하죠.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명동거리는 현재 영하 6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연말 인파로 가득할 명동거리지만 현재는 늦은 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행인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퇴근길 시민들은 두꺼운 외투에 귀마개까지 하고 귀갓길을 서둘렀습니다. 내복 안쪽에다가 핫팩 붙이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횡단보도 건너야 되는데 원래 추워가지고 그냥 바로 계단으로 내려가서 건너가려고요. 하루 종일 이어진 강추위에 청계천은 고드름이 맺혔습니다. 찬 공기를 몰고 온 대륙 고기압 세력이 약해지면서 내일은 오늘보다는 기온이 조금 올라 강추위는 한숨 돌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7도, 춘천 영하 11도, 대구 영하 4도, 제주 4도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내일 밤 전국적으로 눈이 내린 뒤엔 또다시 기온이 떨어집니다. 목요일인 21일은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4도로 예상되고 경기와 강원 일부 지역은 영하 19도까지 곤두박질치며 올겨울 추위가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내린 눈이 얼어붙을 경우 곳곳에서 교통정체나 고립 등 사고도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주말까지 강추위가 계속된 뒤 성탄절인 25일 낮부터 풀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 명동에서 TV조선 박한솔입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가 부동산 침체를 겪고 있죠. 이 재택근무에 고금리 여파도 피하지 못한 건데 문제는 국내 금융권이 해외 부동산에 투자해 놓은 수십조 원 펀드들의 만기가 곧 돌아온다는 겁니다. 금융 소비자 불안이 커집니다. 송무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홍콩에 위치한 한 금융센터 건물입니다. 지난 2019년 국내 금융사가 2,800억 원을 투자했는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올해 싼 값에 매각돼 투자한 금액 대부분 손해를 봤습니다.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의 한 상업용 건물에 투자한 국내 금융사들도 지난해 1,000억 원대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손실이 되게 많습니다. 자산들은. 이제 계획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많이 문제가 발생한 자산이고요. 현재 국내 시중은행의 해외 부동산 펀드 잔액은 7,531억 원. 내년 상반기에 1,061억 원, 하반기에는 1,510억 원이 만기가 돌아옵니다. 이대로라면 2,600억 원 대부분이 손실 위험에 노출됩니다. Oh, look at that. The office across the way. Ain't nothing going on in there.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로 임대 수요가 줄고 공실이 늘어난 데다 고금리로 부동산 투자 자체가 줄어 건물 가치가 크게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만기 연장이 안 되는 뭐 급매물들이 나오면서 이게 이제 시세를 또 떨어뜨리다 보니까
또 이게 대출 기준을 강화하고 해서 이게 악순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융당국은 해외 부동산 투자 손실이 금융사의 건전성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금융사들 대응을 면밀히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올 한 해 학부모의 민원으로 이 교사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반복됐는데요. 교육부와 교총이 교권 보호와 교사 처우 개선에 합의했습니다. 이 교육과 무관하거나 개인 전화로 민원이 들어오면 교사가 응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지훈 기자입니다. 1년 전 세종시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학부모로부터 내 아이를 왕자처럼 대하라는 황당한 요구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학부모는 교사의 개인 폰으로 전화를 걸어 폭언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사실 어디까지 배웠어요 지금? 경영대학 나와가지고 MBA까지 그렇게 나온 학부모들 문제 아냐고. 교육부는 개인 전화로 연락이 오면 응대 거부권을, 교육과 무관한 민원에는 답변 거부권을 보장한다고 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어디까지 응대 거부권을 사용할 수가 있고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되고 그러한 것들이 세부적으로 없기 때문에 이거를 생소하게 느끼잖아요. 이에 교육부는 한국교총과 함께 세부 지침을 만들어 내년 1학기 전에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함으로 인해서 학생의 학습권이 존중된다는 이야기를 저희들은 늘 하고 있습니다. 7년째 동결된 담임교사 수당도 내년부터 월 7만 원 인상됩니다. 교사를 짓눌러 온 행정 업무도 대부분 교육청으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그제 토요일 새벽 서울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 테러가 발생한 지 하루 만에 또다시 낙서를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낙서 제거 작업이 벌어지는 바로 옆에 스프레이를 뿌린 건데 용의자는 13시간 만에 자수했습니다. 하지만 첫 낙서를 누가 했는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곽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복궁 담벼락에 커다란 가림막이 씌어져 있습니다. 중간중간 붉은색 스프레이로 쓴 글씨가 보입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한 남성이 경복궁 서쪽 영추문 담장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고 도망쳤습니다. 마침 인근을 지나던 마을버스 기사가 이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빨간 글씨가 다시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뭐지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 한 사람이 서 있어요. 어떤 가로 3m, 세로 1.8m 크기 낙서엔 한 가수 이름과 하트가 그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프레이가 뿌려진 곳은 전날 새벽에 발생한 낙서 테러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오전 9시부터 인력을 파견해 경복궁 담장에 또다시 생긴 낙서를 지우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용의자인 20대 남성은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13시간 만에 자수했습니다. 전날 낙서하신 거 그 일행이랑 일면식 있으세요? 아는 사이인가요? 일부러 CCTV 없는 곳 노리고 그리신 건가요? 경찰은 이 남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캐묻고 1차 낙서 테러를 한 남녀 용의자 행방도 쫓고 있습니다. TV조선 곽승환입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것도 충격적인데 이런 일이 이틀 연속 벌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건지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구체적으로 어디에 낙서를 한 거죠? 네, 먼저 토요일 새벽 2시 반쯤 경복궁 서쪽 영추문 좌우와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담벼락 그리고 서울경찰청 담벼락에서 낙서가 발견됐는데요. 용의자들은 1시간에 걸쳐 53m에 이르는 낙서를 남기고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두 번째 낙서는 복원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영추문 바로 옆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모두 시민의 신고로 발견이 됐다는데 어떻게 그때까지 모를 수가 있죠? 네, 평상시 종로구 일대에 경찰차 19대가 도는데요. 첫 번째 낙서가 발견된 뒤 8대를 궁궐 인근에 집중 배치했지만 모방 범죄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 청와대 이전으로 경복궁 순찰 인력이 줄어든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는데 경찰 관계자는 이 치안 인력은 줄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CCTV는 없습니까? 네, 경복궁에 CCTV 400여 개가 설치돼 있지만 대부분 내부에 집중돼 있고 바깥 둘레에는 9군데, 14대뿐입니다. 이 문화재청은 담장 외부에 20대 이상을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CCTV만 늘릴 게 아니라 이걸 확인할 인력도 확보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짓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네, 경복궁은 국가 지정 문화재입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글씨와 그림을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복구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형법상 공용 물건 손상죄도 가능합니다. 개인이 소유한 물건인 경우에는 형법상의 단순한 재물 손괴가 되지만 국가가 관리하는 그런 재물이라고 할 경우에는 형법상의 공용물 파괴라고 해가지고 가중 처벌되는 형법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가뜩이나 한파로 작업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원상복구가 되긴 합니까? 네, 전문가 20명 이상이 화학약품과 스팀 세척기, 레이저 장비를 동원해서 복구 중인데요. 전문가들은 세척을 해도 흔적이 남을 거라고 우려합니다. 그렇게 되면 문화재 손상을 금지하는 문화재보호법 92조 위반에 해당돼서 이 처벌 수위가 확 올라가는데요. 최소 징역 3년입니다. 2008년 숭례문 방화범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낙서를 하면은 그게 매직펜이고 그러면 지워지지 않으면 원상 회복할 때에 일부 손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경우잖아요. 그럼 손상이고 그 효용이 떨어진 거죠. 이거는 국가 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 형량이 높아요. 경복궁 같은 문화재가 아닌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네, 2012년 대구 사찰에 이 목사가 침입해서 불교 서적을 몰래 찍고 탱화에 낙서를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국가 지정 문화재가 아니어서 재물 손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또 남의 건물 벽면에 그래피티를 하면 재물 손괴죄 외에 건조물 침입죄로도 처벌받습니다. 예, 문화재에서만큼은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2달 넘게 이어지면서 가자 지구는 지옥이 따로 없는 모습입니다. 굶주림으로 한계 상황에 이른 가자 지구 난민들이 구호 물품을 약탈하는 건데요. 정말 목숨을 건 약탈이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구호 트럭이 마을에 진입하자 주민 수백 명이 몰려듭니다. 트럭에 올라타 물과 음식을 마구잡이로 끌어내리고 어른아이 할 것 없이 구호품을 낚아챕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굶주린 가자 난민들이 구호품을 약탈하는 겁니다. والله الاكل يلا يلا بدنا ندبره فيش اكل هان فيش اكل بياكلوش شيء بيناموا جعانين وبيصحوا جعانين. 팔목에는 수갑으로 인한 멍이 가득하고 코에는 맞은 듯한 상처가 선명합니다. 최근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군에 연행됐다 풀려났던 이들로 폭력과 학대를 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زي الكلب ايدك تكون مربطه من ورا يكون المربط البلاستيك معلم عليك زي هيك عايش بخير هيك لا اكل ولا شرب ولا حتى امان. 지난주 자국 인질 3명을 오인 사살했던 이스라엘군은 이번엔 비무장 모녀를 사살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예루살렘 총대주교청은 이스라엘 저격수가 교전이 없는 성당에서 모녀를 냉혹하게 총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분별한 군사작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이스라엘은 휴전과 인질 석방을 위한 새 협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자 지구에선 지름 3m, 길이 4km에 달하는 하마스의 최대 규모 터널이 발견됐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우상혁과 김우민 등 국가대표 태극전사들이 군복을 입고 해병대 캠프에 입소했습니다.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정신력 훈련 차원이라는데 이 추운 날씨에 부상 우려 등 비판도 나옵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진천 선수촌을 떠난 버스를 해병대 군악대가 맞아줍니다. 짐을 푸는 모습에선 긴장감이 묻어납니다. 육군 병장으로 전역한 스마일 점퍼 우상혁도 오늘은 해병입니다. 준비돼요. 엎드려 총. 국가대표 선수들이 2박 3일 동안 해병대 캠프에 참여합니다. 군대 갔다 온 지 벌써 1년밖에 안 돼가지고요. 다시 또 새로운 마음다짐으로 재밌게 갔다 와야 되지 않을까요? 항저우에서 금메달을 받아 병역이 면제된 김우민도 열애 없습니다. 정신력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가 기획한 행사입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은 입촌하기 전에 해병대 가서 극기훈련을
저도 같이 한번 하고 훈련을 시작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정신력을 강화하겠다는 건데 시대를 역행한다는 비판도 끊이질 않습니다. 오늘 포항의 최저기온은 영하 6.4도, 한파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선수들이 야외 훈련을 하다 다칠 우려도 있습니다. 일부 체육단체들도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건 경기력과 과학적으로 관련이 없다며 반대했습니다. 지난 항저우 아시안게임 때는 체육회가 자정 이후 선수촌의 와이파이를 차단해 여론의 비난을 산 적도 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미켈란젤로의 걸작 최후의 심판입니다. 한복판 예수 오른쪽 아래 살가죽이 벗겨져 순교한 성인 바르톨로메오가 있습니다. 그런데 들고 있는 이 살가죽이 그의 얼굴과는 사뭇 다릅니다. 그건 미켈란젤로 자신의 모습입니다. 보잘것없는 인간이라고 고백하는 회개와 회한의 자화상이죠. 반면 권력자들의 초상화는 종종 과장, 미화되곤 합니다. 루이 14세의 초상화와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이 대표적이죠. 하지만 우리 태조 이성계의 어지는 오른쪽 눈썹 위 사마귀가 고스란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태종은 효자 세종이 바친 자신의 초상화를 불태워버리라고 명했습니다. 옛말에 트럭 하나라도 다르면 내가 아니라 했거늘. 조선시대의 초상화는 그렇듯 귓속과 뺨 아래 트럭까지 사진처럼 묘사했습니다. 붉은 주먹코, 얽은 마마 자국도 감추지 않았고요. 사시였던 명재상 최재공의 초상화 역시 그렇습니다. 미화와 분칠을 죄악으로 알았던 우리 조상들의 고든 정신이 이렇게 초상화에서 빛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신성한 선거를 인간 세탁과 표백의 살풀이로 여기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공천 적격으로 판정한 이재명 대표 특보에 고문치사 전력이 드러나자 부적격으로 번복한 게 그렇습니다. 정의찬 특보는 남청년 의장 시절 민간인을 프락치로 몰아서 숨지게 한 사건으로 5년형을 받고 복역했습니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 때 산하재단 사무총장으로 발탁했다가 이 고문 사건이 알려져 사임했죠. 그러고도 이 대표는 대선 선거대책위 팀장으로 다시 기용했고 지난 8월에는 특보로 임명했습니다. 이 정도인데 그의 범죄 전력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고도 이게 뭐가 대수냐는 표정입니다. 아마 규정을 잘못 본 업무상 실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후보 검증이 역시 알고도 어물쩍 넘어가려 했을 개연성이 큽니다. 게다가 정 씨가 출마를 준비하는 곳은 현역 의원이 이른바 수박으로 찍힌 지역구입니다. 이 대표의 측근 리스크는 또 다른 비명계 지역구를 노리는 한총련 의장 출신 특보에게도 걸려 있습니다. 쇄신 무풍지대 민주당의 분위기를 단적으로 말해줍니다. 지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전권을 내주며 불출마를 거듭 밝힌 바 있습니다. 나부터 쇄신하겠다는 선언이었죠. 그리고 비대위는 이해찬 의원을 비롯한 현역 25명을 물갈이해 여소야대를 실현했습니다. 시인이 밤하늘에 명멸하는 별을 보며 인간의 끝없는 집착과 욕심을 생각합니다. 별은 1초에 79개씩 사라진다. 별은 세상에 마음이 없어 사라지고 세상에 마음이 있어 사람들은 무섭게 모여든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대놓고 이 대표 직인 없는 공천장은 없다고 급박 아닌 급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정이 마치 별이 우수수 떨어진 캄캄한 하늘을 닮았습니다. 그 아래서 별의 순간을 잡기란 사막에서 바늘 찾기가 아닐런죠. 12월 18일 앵커의 시선은 뭐가 중요한지 였습니다.
전국적으로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강원 내륙에는 한파경보가, 경기 북동부와 경북 산지에는 한파주의보가 남아 있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에는 서해안을 시작으로 퇴근길 무렵 서울 등 중부 곳곳에서 눈이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에 1에서 3cm가량의 눈이, 충남 서해안과 전북 서부에 2에서 7cm 정도가 예상되고요. 제주 산지에는 15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빙판길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에 따라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밤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풍이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오늘보다 기온이 오르기는 하지만 여전히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서울이 영하 7도 보이겠고요. 한낮에는 반짝 영상권으로 올라서며 한파가 주춤하겠습니다. 서울과 홍성이 영상 3도 선에 예상됩니다. 모레 낮부터는 다시 강한 한기가 밀려오며 이번 주 목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18일 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